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전웅조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들지 않으시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평온한 삶, 품 있는 마무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배경, 연명의료 결정법 주요 내용, 법률 시행 후 성과와 과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삶과 죽음에 대한 명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지 산타나는 삶과 죽음은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를 즐겨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middle of every difficulty lies opportunity. 톨스토이는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정말 참 의미 있는 명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웰리빙은 바로 웰다잉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김충환 가칭 호스피스 완화 의료 법안 발의. 2013년 7월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환자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7년 2개월 만에 발의해서 제정 공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제정의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찬성이 72.3%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69.4. 그 다음에 고통만 주는 치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법을 찬성한다는 그런 비율이 65.8.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60.2.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45.2%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비율입니다. 반대했던 비율이 27.7%입니다. 반대 이유들은 첫 번째는 생명 존엄성 훼손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4.5%. 다음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법은 반대한다는 비율이
7%. 그 다음에는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비율이 18.4%. 다음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5.4%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1년 보건복지부 리서치 앤 리서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안타깝게도 7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후에 연명의료 이 결정 문제로 저희 형제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3일에 공포가 되었고요.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 분야를 시행했습니다. 2018년 2월 4일에는 연명의료 분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라매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라매 사건은 9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환자의 가족이 의사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해서 처음에는 의사들이 그 환자의 퇴원을 반대하였지만은 계속 가족들이 퇴원 요구를 해서 기가 동의서를 받은 후에 그 환자를 퇴원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발생됐고 재판이 발생된 후에 그 의사와 그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97년 12월 4일 후송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퇴원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사진이 안 된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퇴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지만은 가족들이 그 어떤 그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을 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퇴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퇴원을 하자 호흡기를 제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97년 12월 6일 그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24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김할머니 사건.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인데 환자가 입원을 해서 가족들이 이제 퇴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진에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지만은 그 가족들이 김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나는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것을 가족들이 그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김할머니 그 환자분을 퇴원을 동의해 주라고 판결을 했고 또한 그 후에 사망을 했지만은 가족들이 어떤 살인죄라든가 또 의료진이 어떤 살인죄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어떤 그 죄가 없었던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할머니 세브란스 병원 입원 2008년 2월 15일 2008년 2월 18일에는 폐 조직 검사 중 김할머니
김할머니께서 의식이 불명됩니다. 2008년 5월 10일에는 가족들 존엄사 요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08년 7월 10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1월 28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2월 18일에는 세브란스 병원 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2009년 2월 10일에는 서울고법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지요. 다음, 세브란스 병원 2심 판결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2009년 2월 24일에. 그리고 2009년 5월 21일에는 대법원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23일에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0년 1월 10일 김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위의 두 소송 사건으로 인해서 크나큰 사회적 변화가 옵니다. 두 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료계에서 판결 오해로 인한 방어적 진료 및 혼선을 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의식 인식조사, 관련 연구, 복지부 사회적 협의체를 2010년 운영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되겠지요. 사회적 변화, 죽음 및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래서 오늘날 무척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민 대상의 웰다잉 교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전의료 지시 또는 사전의료 의향서 작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2013년에 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의 목적 법률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이 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그런 의료 시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 환자입니다. 말기 환자.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은 19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 60세 이상도 아니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법률 시행 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종류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다음은 역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인공호흡기. 다음은 역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혈액투석. 그리고 다음으로는 항암제 투여. 항암제 투여 방법에는 경구 투여, 알약 있지 않습니까? 알약으로 먹는 경구 투여, 그리고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외 생명 유지술, 우리가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 생명 유지술이 있고 수혈, 그리고 혈압 상승제 투여가 있습니다. 월별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2025년 2월에는 274만 7천여 명이 됐고 2025년 7월에는 29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300만 명이 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임종을 어디에서 맞이하나? 2021년 기준입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뭐 아파트든 뭐 개인 주택이든 주택에서 임종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있고 의료기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런 그 숫자가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령별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연령이든지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의식이 살아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담당 의사 2명이 확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보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의사 2명이 이 사실을 확인한 때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서 이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 전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문서 비교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대상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도 아니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19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됩니다.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는 상담사, 등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그런 등록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번에는 19세 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대상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은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 의사가 작성을 합니다. 설명 의무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상담사가 설명 의무가 있었는데 연명의료 계획서는 상담사가 아니고 담당 의사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서울, 부산, 서산, 서천, 당진, 보령, 대천 전국으로 다니면서 상담사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으러 실제 현장에서 이 작성자의 그 작성을 문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은 정말 중요하다. 우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준비해 놓으면은 작성해 놓으면은 본인 부담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담이 축소될 수 있고 가족들의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의료진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국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국가 예산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면은 국가 예산 2억 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은 우리 현실에서 실제 와닿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성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록해야 됩니다. 만일에 제가 작성을 한다면 성명, 전, 웅, 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전국으로 받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여성분들은 많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작성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시더라도 잘 작성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특히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아니 요즘에 정부가 중요한데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를 다 써야 되느냐. 나는 쓸 수 없다. 6자리만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13자리를 다 쓰지 않으시면은 이것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자리만 앞에 6자리만 작성하시면 안 되고 13자리를 다 작성해 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 중에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작성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작성한 것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써 주셔야 나중에 등록증이 나오면은 작성자분의 주소를 정확히 그 우편으로 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확실한 그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스피스를 이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그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V자 표시, V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세모, X표 이런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하는 곳에 두 곳에 다 표시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에 관한 그런 6가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정확히 들었는가에 대한 그것도 확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역시 V자 표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한 이것을 등록한 것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밖에 사람에게만 공개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한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밖의 곳에 표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에게만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에게만 공개, 또는 딸에게만 공개, 또는 며느리에게만 공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표시를 할 때 V자 표시를 하셔야 되지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표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작성하시다가 잘못 작성하셨다고 해서 두 줄을 긋거나 검게 막 이렇게 칠을 해서 지우셔도 안 됩니다. 작성일과 작성자가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라고 예를 들면 2025년 12월 11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작성을 한다면 작성자 전웅주, 그리고 우측에는 인장,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서명 전웅주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법은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에 실제 등록증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았는데, 좌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앞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뒷면입니다. 거기 보니까 의미 있는 또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신분증이 확인된 후에야 작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상담자와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대면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뒷면에는 추가사항, 설명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을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으로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화된 것인가요? 아니지요. 의사 두 분의 의학적 판단 없이
환자 스스로는 임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식물 상태, 뇌사 상태의 환자도 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없지요. 아닙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작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서명 가능한 연령은 60부터이다. 맞습니까? 65세부터인가요? 몇 세부터입니까? 예, 아닙니다. 모든 성인, 즉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죽음, 존엄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이 취지를 잘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97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세브란스 병원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및 그런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아주 주요한 그런 그 배경이 된 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서 1:1 상담을 하신 후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니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25년, 벌써 2025년 우리나라 모든 인구의 5분의 1,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벌써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엄한 죽음, 안락한 죽음,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태로 죽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 없이 알맞게 살다가 자는 듯이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
90 이상 장수를 하셨는데 정말 점심 잘 잡수시고 주무셨어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깨웠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살펴보니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 전웅주 할아버지처럼 고통 없이 알맞게 살다가 저렇게 잠자다가 자는 듯이 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자손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저희 어머님께서 74세에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대소변 못 가리는 나이가 되면은 정말 빨리 세상을 떼야겠다. 너희들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정말 74세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돌아가시기 3달 전에 병원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변, 대변을 혼자 보시기가 힘드니까 제가 참 등에 업고 화장실에 업어다 드리고 또 일 보시고 나서 또 제가 등에 이렇게 업고 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자식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참 돌아가셨습니다. 74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예. 그리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식을 앞세우지 않고 편안히 죽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런 상태로 죽기를 원한다면은 사전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유언장 쓰기, 용서와 화해, 자서전 쓰기 등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은 정말 고통 없이 알맞게 살다가 자는 듯이 자식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자손들이 잘 사는 것 보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식들을 앞세우지 않고 편안히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골 묘지에서 쓴 비가입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그레이가 쓴 시골 묘지에서 쓴 비가입니다. 가문의 자랑, 권력의 허세, 미와 부에 따르는 온갖 것도 다 같이 피치 못할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니 영광의 길은 오로지 무덤의 길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death is the inevitable thing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가는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비가이며 가장 전형적인 비가라고 합니다. 자,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살면서 자기 잘 정성껏 돌보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마무리도, 생의 마무리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존엄하게 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웰다잉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후회 없이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하나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바로 웰빙, 잘 사는 것이며 웰리빙인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비동사 비하면은 뭐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비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다, 살다. 그래서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굿 리빙인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겁니다. 아주. 예.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할 때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럴 때 b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럴 때 I am, am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다, 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평온한 삶, 품위 있는 마무리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